1999년 가을 서울 강북구의 한 여고. 복도 끝 3학년 5반 교실은 매일 같은 풍경이었다. 창가 맨 뒷자리 한서연은 책상에 얼굴을 묻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온갖 낙서가 새겨져 있었다. 죽어라 꺼져라 징그럽다. 지워도 다음 날이면 또 새로운 욕설이 새겨졌다. 서연의 교복은 늘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다. 세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듯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교실 앞쪽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자리에는 박지연이 앉아 있었다. 염색한 갈색 머리 짧게 올린 치마, 귀에는 금색 귀걸이가 반짝였다. 그녀 주변에는 언제나 5명의 무리가 붙어 있었다. 모두 지연의 눈치를 살피며 킥킥거리고 지연이 손가락질하면 그 방향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지연은 교실의 절대 권력자였다. 아무도 그녀에게 대들지 못했고 선생님들조차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지역 유지였고 학교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다. 4교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려 했다. 그러나 문 앞에서 지연의 무리가 길을 막았다. 지연은 팔짱을 낀 채 서연을 위아래로 후어봤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비켜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천천히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그 순간 서연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안에 있던 도시락 통이 굴러 나왔고 뚜껑이 열리며 밥과 반찬이 복도 바닥에 쏟아졌다. 지연은 킥킥 웃으며 발로 밥알을 비볐다. 주변 아이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휴대폰을 보는 척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쏟아진 밥을 주워 담았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다. 울면 더 심한 괴롭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연은 서연의 머리 위로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서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이것이 한서연의 일상이었다. 매일 아침 등교길은 공포였고 교실은 지옥이었다. 집에 돌아가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하염없이 울었다. 부모님께는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몸이 아파 집에만 계셨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학교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담임 선생님은 말로만 타이를 뿐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서연이 잘못한 게 있냐며 반성하라는 말만 들었다. 학교 폭력 전담 기구 같은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피해자는 그저 참고 견디거나 학교를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매일 밤 일기장에 적었다. 언젠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언젠가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언젠가 이 고통을 갚아줄 거라고. 그러나 그때의 서연은 아직 어렸고 무력했고 너무나도 약했다. 지연의 폭력 앞에서 그녀는 그저 무너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5교시 자습 시간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회의가 있다며 교실을 비웠고 학급 반장에게 자습을 감독하라고 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교실은 아수라장이 됐다. 아이들은 떠들고 웃고 돌아다녔다. 지연과 그녀의 무리는 교실 뒤편에 모여 과자를 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교과서를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지연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불행은 늘 예고 없이 찾아왔다. 지연이 갑자기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연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앞을 가리키며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에게 다가갔다. 지연은 서연이 다가오자 느릿하게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키는 서연보다 조금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지연은 서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밝게 웃었다. 그리고 서연의 뺨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모욕감은 뼈를 파고들었다. 지연은 서연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연의 무리 중 한 명이 서연의 어깨를 눌렀고 결국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교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지연은 서연의 앞에 서서 팔짱을 꼈다. 그리고 서연에게 자신의 신발끈을 묶으라고 명령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운동화 끈을 묶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애완동물을 다루듯이.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서연은 재빨리 일어나 자리로 돌아갔다.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 과자를 집어들었다. 선생님은 교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습하라는 말만 남기고 교무실로 돌아갔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온몸이 떨렸고 수치심에 숨이 막혔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가? 그 질문은 매일 밤 서연을 괴롭혔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매일 똑같은 지옥이 반복될 뿐이었다. 방과 후 서연은 조용히 교실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복도에서 다시 지연의 무리와 마주쳤다. 지연은 서연의 가방을 낚아채 안을 뒤졌다. 지갑, 필통, 수첩이 바닥에 쏟아졌다. 지연은 지갑을 열어 안에 있던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빈 지갑을 서연의 가슴에 던지며 비웃었다. 이런 일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서연은 지연에게 돈을 빼앗기고 물건을 빼앗기고 존엄을 빼앗겼다. 그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표정이 사라졌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다. 눈빛은 죽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없었다. 서연은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연은 서연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다. 단순히 때리거나 욕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서연의 자존감을 짓밟고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서연은 매일 밤 베개를 껴안고 울었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며 괜찮냐고 물어도 괜찮다고 거짓말했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미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다. 서연은 혼자 이 지옥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매일 아침이 두려웠고 매일 밤이 절망스러웠다. 서연은 자신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지연의 무리가 오기 전에 교실에 들어가 조용히 있고 싶었다. 그러나 사물함을 열자마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안에는 죽은 쥐가 들어 있었다. 벌써 며칠은 된 듯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구더기가 꿈틀거렸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복도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서연이 사물함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세면대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러나 답은 없었다. 교실로 돌아가자 지연의 무리가 서연의 사물함 앞에 모여 킥킥거리고 있었다. 지연은 서연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체육시간 서연은 체육복을 입으려고 가방을 열었다. 그러나 체육복은 온통 찢겨져 있었다. 누군가 가위로 사정없이 자른 흔적이었다. 서연은 체육복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체육선생님은 서연에게 왜 준비를 안 하냐고 소리쳤다. 서연은 체육복이 찢어졌다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그럼 교복 바지에라도 티셔츠를 입고 나오라고 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그러나 아이들은 서연을 보며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했고 누군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지연은 운동장 한쪽에서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날 체육 수업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는 또다시 낙서가 추가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빨간 매직으로 크게 써 있었다. 죽어. 그 글씨는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았다. 서연은 손톱으로 긁어내려 했지만 글씨는 더 번지기만 했다. 점심시간 서연은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지연의 무리가 다가왔다. 지연은 서연의 도시락을 낚아채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밥과 반찬을 바닥에 쏟아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발로 밥을 비비며 킥킥 웃었다. 주변 아이들은 고개를 돌렸다.
누구도 서연을 도와주지 않았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쏟아진 밥을 주워 담았다. 하지만 밥은 이미 흙과 머리카락이 섞여 먹을 수 없었다. 서연은 그날 점심을 굶었다. 방과 후 서연은 조용히 교실을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했다. 그러나 지연의 무리가 문을 막았다. 지연은 서연에게 청소를 하고 가라고 명령했다. 서연은 이미 청소 당번이 아니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 교실을 쓸고 닦았다. 지연과 그녀의 무리는 교실 뒤편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서연을 구경했다. 서연이 청소를 끝내고 나가려 하자 지연은 다시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며 다시 하라고 했다. 서연은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학교에 일이 있었다고 둘러댔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무너졌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게 뭘까?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 그러나 답은 없었다. 지연은 이유 없이 서연을 괴롭혔다. 단지 재미로, 단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이렇게 무너지며 끝나는 건가? 그녀는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웃음도 희망도 꿈도 모두 사라지고 있었다. 지연은 서연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당하고 참고 견디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서연의 책가방이 교실 창밖으로 던져졌다. 안에 있던 교과서와 공책이 운동장에 흩어졌다. 아이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웃었다. 서연은 운동장으로 내려가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비가 내려 공책은 젖어 흐물흐물해졌다. 서연은 젖은 공책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교실 창문을 두드렸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고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이었다. 그녀는 부모님께 말했다. 전학 가고 싶다고. 어머니는 놀라며 이유를 물었다. 서연은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연의 괴롭힘, 매일 당하는 폭력과 모욕,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학교. 어머니는 서연을 꼭 껴안고 함께 울었다. 아버지는 당장 학교에 찾아가 따지겠다고 했지만 서연은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 더 심한 보복이 올 것이 뻔했다. 결국 가족 회의 끝에 서연은 전학을 가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한 학교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그러나 떠나기 전 마지막 날이 남아 있었다. 그날은 서연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았다. 마지막 등교일 서연은 조용히 교실에 들어갔다. 아이들은 서연이 전학 간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지연은 서연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리고 서연의 어깨를 툭 쳤다. 전학 간다며 축하한다고. 그 말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다. 점심시간 서연은 조용히 가방을 챙기고 교실을 나가려 했다. 그러나 지연이 서연을 불러 세웠다. 지연은 서연에게 마지막 선물이 있다고 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지연의 무리는 서연을 에워쌌다. 그리고 지연은 서연의 가방을 낚아챘다. 서연은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지연은 듣지 않았다. 지연은 서연의 가방을 들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가방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운동장 바닥에 떨어졌다. 안에 있던 필통, 교과서, 지갑, 모든 것이 쏟아졌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창가로 달려갔다. 지연은 킥킥 웃으며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너 같은 애는 어디를 가도 똑같을 거라고, 평생 밝히며 살 거라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교실을 뛰쳐나가 운동장으로 달려갔다. 바닥에 흩어진 짐을 주워 담았다. 지갑은 진흙탕에 빠져 있었고 교과서는 찢어져 있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울었다. 운동장 한쪽에서 아이들이 서연을 보며 웃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짐을 챙겼다. 그리고 학교 정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시는 이 학교에 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지연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걸으며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중요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달려와 서연을 껴안았다. 서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짐을 쌌다. 교복책, 공책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그 안에 3년간의 악몽도 함께 담으려 했다. 그러나 악몽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또다시 울었다. 전학을 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 새 학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연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나는 평생 밟히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가족과 함께 경기도로 이사했다. 작은 빌라의 좁은 방이 서연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연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너 같은 애는 어디를 가도 똑같을 거야.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밟히지 않겠다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 다짐은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를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언젠가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고. 새 학교 첫날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예전 학교에서의 습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담임 선생님은 서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반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적대적이지 않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 여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이름이 뭐냐고 어디서 왔냐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여학생은 친절했고 점심시간에는 서연을 식당으로 데려가 같이 밥을 먹자고 했다. 서연은 어리둥절했다. 이런 친절이 낯설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거나 아예 굶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달랐다. 아이들은 서연을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전학생에게 관심을 보였고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서연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서연은 여전히 예전 학교 교실에 있었다. 지연이 그녀를 향해 걸어왔고 서연은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지연의 손이 서연의 머리를 움켜잡았고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현실을 확인했다. 여기는 새 집이고 새 학교이고 지연은 여기 없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꿈틀거렸다.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다짐했다.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겠다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서연은 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공부에 매달렸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을 펼쳤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성적은 급상승했다. 전교 1등이 됐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다. 서연은 공부가 자신을 지켜줄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하는 것. 그것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었다. 운동도 시작했다. 체력이 약해서 항상 당하기만 했다는 생각에 격투기 도장에 등록했다. 태권도를 배우고 킥복싱을 배우고 몸을 단련했다. 땀을 흘릴 때마다 예전의 약한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주먹을 날릴 때마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더 세게 쳤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짐으로 매일 훈련했다. 인간관계도 달라졌다. 서연은 더 이상 쉽게 다가가지 않았다. 친구들과 어울리되 깊이 마음을 열지는 않았다. 항상 경계했고 항상 조심했다. 누군가 자신을 이용하려 하면 단호하게 거절했다. 누군가 무시하려 하면 차갑게 대응했다. 서연은 더 이상 착하고 순한 여학생이 아니었다. 차갑고 강하고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따뜻함은 사라졌다. 웃음은 줄어들었고 감정은 메말라 갔다.
그러나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다. 다시는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서연은 오직 공부에만 집중했다. 친구들이 연애하고 놀 때 서연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친구들이 수다를 떨 때 서연은 학원에서 문제를 풀었다. 그 결과 서연은 명문대에 합격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어머니는 기뻐하며 울었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서연도 기뻤다. 그러나 그 기쁨 속에는 복수심도 섞여 있었다. 지연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자신이 무너뜨린 여학생이 명문대에 가고 성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서연은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대학 생활도 치열했다. 서연은 학점 관리를 철저히 했고 영어 공부에 매달렸고 자격증을 따고 인턴십을 했다. 쉬는 날은 없었다. 방학도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했다. 친구들은 서연을 보며 걱정했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좀 쉬라고. 그러나 서연은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다시 약해질 것 같았다. 멈추면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것 같았다. 대학 4학년 서연은 대기업 공채에 지원했다. 국내 최대 그룹사의 마케팅 부서였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연은 최종 합격했다. 입사 동기들은 서연을 보며 부러워했다. 명문대 출신의 스펙도 완벽하고 면접에서도 당당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서연의 그 당당함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분노가 쌓여 있는지. 서연은 첫 출근 날 회사 건물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20년 전 교실 바닥에 무릎 꿇었던 그 소녀가 이제 대기업 신입사원이 됐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만약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녀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서연은 회사로 들어갔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피해자가 아닌 강자로서의 삶이. 2024년 가을 한서연은 대기업 마케팅 본부팀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입사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 시간 동안 서연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수행했고 상사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랐다. 동기들이 하나둘 포기하고 이직할 때도 서연은 자리를 지켰다. 그 결과 서연은 빠르게 승진했다.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마침내 팀장이 됐다. 48배 나이의 팀장은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이었다. 동료들은 서연을 부러워하면서도 두려워했다. 그녀는 완벽했고 냉정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회의 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부하 직원들을 압박했고 실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서연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지만 동시에 가장 분위기가 차갑기로 유명했다. 서연의 사무실은 깔끔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정렬되어 있었고 펜은 항상 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다. 벽에는 상패와 표창장이 걸려 있었다. 우수팀장상, 최우수 성과상, 혁신 프로젝트상. 서연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그러나 사진은 한 장도 없었다. 가족 사진도 친구 사진도 없었다. 서연은 철저히 혼자였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연애도 하지 않았다.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퇴근 후에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 간단히 식사하고 업무 이메일을 확인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일했다. 동료들은 서연을 일벌레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내면을 몰랐다. 서연이 왜 이렇게까지 일에 매달리는지,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차갑게 만들었는지. 서연은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봤다.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표정 없는 얼굴. 이것이 정말 나인가? 20년 전 교실 바닥에 무릎 꿇었던 그 소녀가 정말 이렇게 변한 것인가?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이 찾아왔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교실에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잠에서 깨어나 땀을 닦으며 숨을 골랐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아직도 고통스러운가? 내가 이렇게 강해졌는데 왜 아직도 두려운가?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누웠다. 그리고 눈을 감으며 다짐했다.
절대 다시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서 서연은 철의 여인으로 통했다. 부하 직원들은 그녀를 두려워했다. 실수라도 하면 차갑게 질책당했고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서연은 결과만을 요구했다. 과정이나 사정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의 팀 이직률은 높았다. 견디지 못한 직원들이 하나둘 팀을 떠났다. 그러나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약한 사람은 어차피 살아남지 못한다.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어느 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했다. 인사팀에서 온 메일이었다. 새로 영입할 경력직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다. 서연은 무심코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우스를 쥔 손이 굳었다. 명단 중간쯤에 적힌 이름. 박지연. 나이 47. 경력 20년. 이전 직장 퇴사 후 재취업. 서연은 숨이 멎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박지연. 그 이름은 20년 동안 서연의 악몽 속에 살아있던 이름이었다. 설마 같은 사람일까? 아니, 그럴 리 없다. 흔한 이름이다. 동명이인일 것이다. 서연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직감이 속삭였다. 맞다. 그녀다. 바로 그 박지연이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다. 박지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인사 담당자는 잠시 후 답변했다. 강북구 출신이고 모여고를 졸업했으며 마케팅 분야 경력자라고. 서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맞다. 바로 그녀다. 20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여자가 이제 같은 회사로 들어온다. 그것도 자신의 부서로. 서연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감히 내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는가?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다. 그러나 곧 서연의 입가에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가 번졌다. 좋다. 이것은 운명이다. 20년 전 그녀가 나를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내가 그녀를 무너뜨릴 차례다. 이번에는 내가 위고 그녀가 아래다. 이번에는 내가 권력을 쥐고 그녀가 무릎 꿇는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짐했다. 박지연, 너는 20년 전 나를 지옥으로 보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옥으로 보낼 차례다. 철저하게 완전하게 무너뜨릴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오지 않았다. 오히려 꿈속에서 서연은 웃고 있었다. 복수가 시작된다. 서연은 그날 이후 박지연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파헤쳤다. 인사 파일을 요청했고 SNS를 검색했고 전 직장 동료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하나씩 정보가 모였다. 박지연은 20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삼류대학에 겨우 입학했다. 성적이 형편없어 제대로 된 대기업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중소기업을 전전했다.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지만 성과는 평범했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특별히 형편없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커리어였다. 최근에는 전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했고 1년 동안 백수로 지냈다. 간신히 이 회사의 경력직으로 지원해 합격한 것이었다. 서연은 자료를 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때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 꼴이 됐구나. 나를 짓밟고 비웃던 내가 이제는 일자리 하나 구하려고 애걸하는 처지가 됐구나. 서연은 복수의 쾌감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분노도 끌어올랐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히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한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서연은 박지연의 SNS 계정을 발견했다. 비공개였지만 동료의 계정을 통해 들어갈 수 있었다. 거기에는 박지연의 일상이 담겨 있었다. 남편과 이혼한 흔적이 있었다. 3년 전 이혼 조정 신청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혼 후 박지연의 글은 우울하고 암울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 재취업이 안 된다는 하소연,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원망. 서연은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다. 너도 고통받고 있구나. 너도 무너지고 있구나. 좋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는 나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줬다. 나는 너에게 그 이상의 고통을 돌려줄 것이다. 서연은 박지연의 첫 출근일을 확인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다. 일주일 후면 그녀가 이 회사에, 이 건물에, 이 부서에 들어온다. 그리고 나를 마주한다. 서연은 그 순간을 상상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박지연은 나를 알아볼까? 20년이 지났으니 모를 수도 있다. 아니면 알아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서연은 그 일주일 동안 철저히 준비했다. 먼저 박지연이 맡을 업무를 설계했다. 절대 쉽지 않은,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은 난이도의 프로젝트들이었다. 실수할 여지가 많고 책임을 물을 구실이 충분한 일들이었다. 서연은 프로젝트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며 미소 지었다. 너는 이것을 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너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을 것이다. 또한 서연은 팀원들에게 박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흘렸다. 새로 들어올 경력직이 있다고,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한 사람이라고.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경력직들은 실력도 없으면서 나이만 많아 다루기 힘들다는 편견이 있었다. 서연은 그 편견을 교묘히 이용했다. 박지연이 오기도 전에 이미 팀 분위기는 그녀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서연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다.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날카로운 눈빛, 차가운 표정, 권력을 쥔 자의 여유. 이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주말 동안 서연은 집에서 박지연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어떤 표정으로 나를 마주할까? 나를 알아볼까, 모를까? 알아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황할까, 두려워할까, 아니면 뻔뻔하게 모르는 척할까? 서연은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리고 각각의 대응 방법을 준비했다. 만약 박지연이 나를 알아보고 사과한다면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모르는 척한다면 천천히 그녀를 괴롭힐 것이다. 어느 쪽이든 결말은 정해져 있다. 박지연의 파멸. 일요일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 20년을 기다린 복수가 시작된다. 서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분노인지 기대인지 복수심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이었을 것이다. 서연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박지연, 이제 내 차례다. 20년 전 내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할 것이다. 아니, 그 이상으로. 월요일 아침 9시 회사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붐볐다. 직원들이 출입카드를 찍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그 사이로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박지연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몇 년 전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었다. 구두는 닳아서 뒤꿈치가 해졌고 가방은 낡아 보였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였다. 얼굴에는 주름이 패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40대 후반의 나이가 역력했다. 지연은 로비에서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거대한 회사 건물, 세련된 인테리어,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시작이다. 이번에는 잘해야 한다.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 지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 마케팅 본부로 올라갔다. 복도를 지나 부서 입구에 도착하자 인사팀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다. 인사팀 직원은 지연을 부서 안으로 안내했다. 넓은 사무실에는 수십 개의 책상이 줄지어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다. 인사팀 직원이 손뼉을 쳤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인사팀 직원은 지연을 소개했다. 오늘부터 마케팅 본부에 합류할 박지연 대리라고. 경력직으로 입사했으며 마케팅 분야에서 20년 경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들이었다. 지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한서연 팀장이었다. 서연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흰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얼굴에는 화장이 정교하게 되어 있었다. 하이힐 소리가 사무실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다. 서연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지연은 서연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지연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다. 낡은 정장, 다른 구두, 피곤한 얼굴.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차갑고 잔인했다. 서연은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마케팅 본부 한서연 팀장이라고.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거라고. 지연은 황급히 두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다. 잘 부탁드린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 순간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악수가 아니라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지연은 얼굴을 찌푸렸지만 참았다. 서연은 몇 초간 지연의 손을 꽉 쥐었다가 놓았다. 그리고 냉담하게 말했다. 경력직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다고, 모두와 똑같이 성과로 평가받을 거라고.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자리로 갔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다. 저 팀장은 뭔가 이상하다. 너무 차갑고 너무 날카롭고 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 인사팀 직원은 지연을 그녀의 자리로 안내했다. 창가에서 가장 먼 사무실 구석진 자리였다. 책상은 오래되어 흠집이 많았고 의자는 삐걱거렸다. 컴퓨터는 구형 모델이었고 부팅 속도도 느렸다. 지연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직원들의 자리는 훨씬 좋아 보였다. 새 모니터, 깨끗한 책상, 편안한 의자. 왜 자신만 이런 자리를 받았는지 의문이었다. 그러나 불평할 수 없었다. 겨우 들어온 회사였다. 참고 견뎌야 했다. 오전 10시 첫 팀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실에는 서연을 포함한 10명의 팀원이 모였다. 지연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회의실 앞쪽에 서서 프로젝트 현황을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팀원들은 집중해서 들었고 아무도 딴청을 피우지 않았다. 서연의 카리스마는 압도적이었다. 회의 중간 서연은 갑자기 지연을 지목했다. 박 대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이 있냐고 물었다. 지연은 당황했다. 아직 회사에 대해 아는 게 없었고 프로젝트 배경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연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아직 파악 중이라고, 좀 더 시간을 주면 의견을 내겠다고.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경력 20년이라며 그런데도 의견 하나 못 내냐고 물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팀원들은 지연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지연의 얼굴이 빨개졌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러나 참았다. 서연은 더 이상 지연을 압박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으로 지연의 이미지는 이미 망가졌다. 경력직인데 별것 아니네, 저 나이에 저것밖에 못하나. 팀원들의 속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회의가 끝나고 지연은 자리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첫날부터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저 팀장은 왜 나를 저렇게 대하는 걸까? 혹시 나를 아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신입을 괴롭히는 스타일인 걸까? 지연은 확신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 팀원들은 무리를 지어 식당으로 갔다. 그러나 아무도 지연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다. 지연은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다. 집에서 싸온 간단한 밥이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식대를 아껴야 했다. 혼자 밥을 먹는데 서연이 지나갔다. 서연은 지연을 흘끗 쳐다보고는 냉소를 띠며 지나갔다. 그 눈빛에는 명확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참았다. 참아야 했다. 오후 내내 지연은 서연이 지시한 자료 정리 작업을 했다. 단순 반복 작업이었다. 신입사원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연은 묵묵히 했다. 퇴근 시간이 됐지만 서연은 지연을 불러 세웠다. 자료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며 야근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팀원들은 칼퇴근했지만 지연만 남았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연은 작업을 마쳤다. 사무실에는 서연과 지연만 남아 있었다. 서연은 지연의 자리로 걸어와 작업 결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이 정도 작업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경력직 맞냐고. 지연은 대꾸하지 못했다. 서연은 서류를 내던지며 내일 다시 하라고 명령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먼저 퇴근했다. 지연은 혼자 텅 빈 사무실에 남았다. 그리고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첫날이 이렇게 끝났다.
지연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 저 팀장 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선택지는 없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다시 백수가 된다. 나이 40대 후반의 재취업은 더 어렵다. 참고 견뎌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라는 것을. 서연은 2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복수를 시작했다. 천천히 철저하게 박지연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와인을 한 잔 따랐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20년 만에 그녀를 다시 봤고 그녀를 짓밟기 시작했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서연은 와인을 홀짝이며 중얼거렸다. 박지연, 너의 지옥이 시작됐다. 다음 날부터 서연의 공격은 본격화됐다. 지연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항상 급했다. 마감 시간은 턱없이 짧았고 요구사항은 애매했다. 지연이 질문하면 서연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그것도 모르냐고, 경력직이 그런 것도 물어보냐고. 지연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혼자 자료를 뒤지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밤늦게까지 남아 일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서연은 만족하지 않았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서연은 첫 페이지도 넘기지 않고 돌려보냈다. 형식이 틀렸다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다시 하라고. 지연은 며칠 동안 같은 보고서를 5번이나 다시 작성했다. 그때마다 서연의 지적사항은 달랐다. 처음에는 분량이 부족하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너무 길다고 했다. 글꼴을 바꾸라고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하라고 했다. 지연은 서연이 일부러 괴롭히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증거는 없었다. 서연은 항상 업무적인 이유를 댔다. 회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품질이 떨어진다고.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지연을 자신의 자리로 불렀다. 지연이 다가가자 서연은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다.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고. 20년 경력이 무색하게 신입사원만도 못하다고. 지연은 변명하려 했다. 업무 파악이 덜 됐고 시스템이 낯설고 좀 더 시간을 달라고. 그러나 서연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다. 핑계 대지 말라고, 능력이 안 되면 인정하라고. 주변 팀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지연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수치심에 몸이 떨렸다. 서연은 일어나 지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나도 알고 너도 알잖아. 그냥 관두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다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지연은 쫓겨나듯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지연은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다. 나이 든 얼굴, 지친 눈빛, 무너진 자존감.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나도 당당했는데. 지연의 머릿속에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자신이 왕이었다. 아이들은 자신을 두려워했고 선생님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때의 자신은 강했고 자신감 넘쳤고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다. 이혼하고 직장 잃고 간신히 구한 일자리에서 매일 굴욕을 당하고 있었다. 지연은 세면대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다른 팀원이 들어왔다. 지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나갔다. 복도를 걷는데 서연과 마주쳤다. 서연은 지연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승리감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서연은 지연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더 무너뜨릴 거야. 내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고 출근길은 공포였다. 회사에 도착하면 심장이 두근거렸고 서연의 목소리만 들려도 몸이 굳었다. 팀원들도 점점 지연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지연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배운 것이었다. 지연이 질문하면 귀찮다는 듯 대답했고 도움을 요청하면 바쁘다며 거절했다. 점심시간에는 여전히 아무도 지연과 함께 가지 않았다. 지연은 항상 혼자였다. 어느 금요일 오후 팀 회식이 있었다. 서연이 팀원들에게 공지했다. 오늘 저녁 회식이니 모두 참석하라고. 그러나 지연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지연은 퇴근 시간이 돼서야 팀원들이 모두 나가는 것을 보고 회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연이 황급히 가방을 챙기려 하자 서연이 말했다. 박 대리는 안 와도 된다고 급한 업무가 있으니 처리하고 가라고. 지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팀원들은 어색하게 눈을 피했다. 아무도 지연을 챙기지 않았다. 서연은 팀원들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갔다. 지연은 혼자 텅 빈 사무실에 남았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다. 지연은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가 소주를 마셨다. 취할수록 분노가 치밀었다. 한서연. 그 여자는 대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혹시 나를 아는 건가? 아니면 그냥 신입을 괴롭히는 악질인가? 지연은 흐릿한 기억을 더듬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 그런 이름의 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았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지연은 소주잔을 비우며 생각했다. 설마 그 애일까? 내가 괴로쳤던 그 애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애는 전학 갔잖아. 그리고 설사 그 애라 해도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복수할 리 없잖아.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저 팀장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다. 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업무적 냉담함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증오, 복수심, 잔인함.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들려 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중요한 프로젝트 중간 보고 회의였다. 팀 전체가 회의실에 모였고 상무까지 참석했다. 서연은 회의실 앞에 서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각 팀원의 담당 부분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순서대로 팀원들이 발표했다. 모두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그리고 지연의 차례가 됐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펼쳤다. 그러나 순간 얼굴이 하얘졌다. 자료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다. 페이지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고 중요한 차트는 빠져 있었다. 지연은 분명히 어제 완벽하게 준비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 지연은 당황하며 자료를 뒤적였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상무가 인상을 찌푸렸다. 서연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은 더듬거리며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자료가 엉망이라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몇 분간의 고통스러운 침묵 끝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박 대리, 이게 뭐야? 이게 준비해온 거야. 지연은 변명하려 했다. 자료가 어젯밤까지는 완벽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 이상하게 바뀌어 있었다고. 그러나 서연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다. 핑계는 됐고 이 자리에 상무님까지 계신데 이 무슨 망신이냐고.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상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물었다. 팀원 관리를 제대로 못하냐고, 이런 중요한 회의에 준비도 안 된 사람을 왜 참석시켰냐고.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리고 지연을 쏘아봤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연은 몸을 떨었다. 상무는 더 이상 지연의 발표를 듣지 않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라고 지시했다. 지연은 자리에 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나가자 서연이 지연을 붙잡았다. 회의실에 둘만 남았다. 서연은 문을 닫고 지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냐고. 지연은 억울함에 눈물이 났다. 자료가 분명히 제대로 돼 있었는데 누군가 바꿔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연은 비웃었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냐고, 내가 실수한 걸 남 탓하지 말라고. 지연은 아니라고, 정말로 누군가 자료를 바꿔놓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연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책임감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게 변명만 늘어놓는다고. 지연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서연은 지연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정말로? 지연은 숨이 막혔다.
서연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단순한 직장 상사의 질책이 아니었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감정이었다. 서연은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 다음에 또 이런 실수하면 그땐 용서 안 해. 알겠지?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다. 지연은 혼자 남아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날 오후 지연은 자신의 컴퓨터를 다시 확인했다. 어제 저장한 파일을 열어봤다. 파일은 완벽했다. 순서도 맞고 차트도 다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력한 자료는 엉망이었다. 누군가 프린트하기 전에 파일을 조작한 것이 분명했다. 지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팀원들은 각자 일하고 있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아니면 서연이 직접 한 걸까? 지연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누군가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연이 있다는 것.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끓어올랐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지연은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앨범이었다. 먼지를 털고 페이지를 넘겼다. 자신의 반사진이 나왔다. 그때의 자신은 화려했다. 염색한 머리, 짧은 치마, 당당한 표정. 주변에는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 조그맣게 앉아있는 한 여학생의 얼굴이 보였다. 한서연. 그때는 눈에 띄지도 않던 평범한 애였다. 아니, 평범하지도 않았다. 늘 괴롭힘을 당하던 찌질한 애였다. 지연은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다. 맞다. 저 애를 괴롭혔었다. 매일 놀렸고 때렸고 무릎 꿇렸고 결국 전학 보냈다. 그때는 재미있었다. 저 애가 우는 모습을 보며 킥킥 웃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심심풀이였다. 그런데 지금 그 애가 자신의 상사가 됐다. 그리고 복수하고 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서연의 차가운 눈빛, 끊임없는 괴롭힘, 공개적인 망신. 이 모든 것이 복수였다. 지연은 앨범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과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그러나 어느 쪽도 쉽지 않았다. 사과한다고 용서받을까? 20년 동안 쌓인 원한이 사과 한마디로 풀릴까? 오히려 더 심한 보복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하면 서연은 계속 자신을 괴롭힐 것이다. 끝까지 무너뜨릴 때까지. 지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20년 전 자신이 한 짓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 그때는 그저 어린 학생이었고 재미로 한 일이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연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상처였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가 칼이 되어 자신을 찌르고 있었다. 지연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초라한 모습. 20년 전 교실에서 위풍당당하던 자신은 어디로 갔는가. 이제는 자신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다. 내일부터 어떻게 서연을 대해야 할지, 이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서연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자신을 무너뜨릴 것이다. 며칠 후 지연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점심시간 서연이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 다가갔다. 팀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서연은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뭔데?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저희가 예전에 같은 학교 다니지 않았나요? 그 말에 서연의 손가락이 멈췄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기억나세요? 같은 반이었잖아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다. 그래, 기억나. 너무나 잘 기억나. 매일매일 생생하게 기억나. 지연은 숨을 삼켰다. 서연이 일어나 지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지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나한테 한 짓도 기억나? 매일 무릎 꿇렸던 거, 밥을 뒤집어 씌웠던 거, 사물함에 죽은 쥐를 넣었던 거. 전부 다 기억나. 지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서연은 한 걸음 물러서며 팔짱을 꼈다. 지연은 황급히 말했다.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요.
어렸을 때 한 일이고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연은 비웃었다. 사과? 20년이 지난 지금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나한테 준 상처가 사과로 치유될 것 같아?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용서? 내가 왜 너를 용서해야 하는데? 넌 나를 지옥으로 보냈어. 이제는 내 차례야. 넌 여기서 똑같은 지옥을 경험할 거야. 지연은 얼굴을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서서히 타오르는 분노.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였군요. 복수하려고. 서연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래, 복수야.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너한테 할 거야. 아니, 그 이상으로. 지연의 주먹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20년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복수한다니.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고.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집착? 내가 나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 난 20년 동안 그 악몽에 시달렸어. 매일 밤 꿈에서 내 얼굴을 봤어. 그게 집착이야 아니면 트라우마야?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서연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다. 여기서 버티고 싶으면 버텨봐. 하지만 난 절대 널 편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지연은 사무실을 나가며 주먹을 꽉 쥐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20년 전 일을 가지고 아직도 복수한다니. 이건 너무 과하다. 지연은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싸워야 한다. 서연이 괴롭히면 나도 반격할 거다.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을 거다. 그날부터 지연의 태도가 바뀌었다. 서연의 지시를 일부러 대충 처리했다. 보고서는 형식만 맞추고 내용은 부실하게 작성했다. 회의에는 늦게 들어갔고 팀 업무에는 비협조적이었다. 서연이 질책하면 건성으로 대답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꾸했다. 팀원들은 둘 사이에 긴장감을 느꼈다. 사무실 분위기는 날로 나빠졌다. 어느 금요일 오후 팀 회의에서 서연이 지연의 보고서를 검토했다. 내용이 엉망이었다. 데이터는 부정확했고 분석은 피상적이었고 결론은 애매했다. 서연은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지며 물었다. 이게 뭐야? 이게 보고서야? 지연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서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시간이 부족해? 일주일이나 줬는데? 지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다른 업무도 많았고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팀원들은 숨을 죽였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지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박대리 태도 제대로 안 가지면 여기서 버티기 힘들 거야. 지연은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꾸했다. 팀장님도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업무 지시가 아니라 괴롭힘이잖아요.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서연과 지연은 몇 초간 서로를 노려봤다. 서연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괴롭힘? 증거가 있어? 난 그저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인데. 내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것뿐이지.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증거요? 매일 야근시키고 불가능한 마감 시간 주고 제 자료 몰래 바꿔놓은 것도 업무 지시예요? 서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자료를 내가 바꿨다고? 증거가 있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증거는 없었다. 서연은 승리한 표정으로 말했다. 망상도 정도껏 해. 내가 일을 못해서 망신당하는 건데 남 탓하지 마. 지연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주먹을 쥔 채 떨었다. 그러나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서연은 회의를 마무리하고 팀원들을 내보냈다. 지연도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내내 지연은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였다. 싸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서연은 너무 강했고 자신은 너무 약했다. 권력도 위치도 모든 것이 서연 편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가 소주를 마시며 울었다. 20년 전 자신이 한 짓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 그때 자신이 괴롭힌 그 애가 이제는 자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었다. 인과응보. 지연은 그 말을 떠올렸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어렸을 때 실수했을 뿐이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벌받을 이유는 없다. 서연은 지연의 반항을 예상했다. 아니, 오히려 원했다. 지연이 반항할수록 무너뜨리기 쉬웠다. 서연은 이제부터 더욱 철저하게 증거를 쌓기 시작했다. 매일 지연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했다. 지각, 조퇴, 무단 이탈까지 빠짐없이 적었다. 업무 지시는 반드시 이메일로 보냈다. 구두로 지시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지연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꼼꼼히 검토하며 오류를 찾아냈다. 오타, 데이터 오류, 논리적 비약, 형식 오류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문서화했다. 팀원들과의 협업 상황도 체크했다. 지연이 다른 팀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의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팀워크를 해치는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서연은 매일 밤 집에 돌아가 이 기록들을 정리했다. 엑셀 파일에 날짜별로 입력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했다. 이메일 캡처, 보고서 파일, 회의록, 팀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모았다. 한 달이 지나자 서연의 증거 파일은 방대해졌다. 지연의 업무 태만, 불이행, 비협조적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서연은 이 파일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지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회사에서 지연을 내쫓을 명분은 충분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인사팀장과 커피를 마셨다. 둘은 오랜 동료였고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팀에 문제가 있는 직원이 하나 있다고. 경력직으로 들어왔는데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태도도 불량하다고.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누군데요? 서연은 대답했다. 박지연 대리요. 인사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 그 사람. 채용할 때도 좀 애매했는데. 경력은 있는데 성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간신히 합격시켰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랬군요. 제가 보기에도 여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인사팀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심각해요? 서연은 자신이 모아둔 증거 파일 이야기를 꺼냈다. 지각, 업무 태만, 보고서 불량, 팀워크 방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인사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경력직이 그 정도면 문제네요. 좀 더 지켜보다가 개선이 안 되면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서연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다. 이제 지연의 운명은 정해졌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된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가 와인을 한 잔 따랐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0년을 기다렸다. 20년 동안 이 순간을 꿈꿨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 박지연, 너는 곧 무너질 거야. 내가 나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철저하게. 서연은 와인을 홀짝이며 20년 전을 떠올렸다. 교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자신, 도시락을 뒤집어 쓴 자신, 사물함에서 죽은 쥐를 발견한 자신.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이 생생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자신이 위에 있었다.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복수할 수 있었다. 서연은 와인잔을 높이 들어 혼잣말했다. 한서연, 너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너는 이겼어. 그날 밤 서연은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오지 않았다. 오히려 꿈속에서 서연은 웃고 있었다. 승리의 웃음이었다. 한편 지연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매일 서연의 압박이 심해졌고 팀원들도 점점 자신을 멀리했다. 점심시간에는 항상 혼자였고 회의에서는 무시당했다. 업무 지시는 점점 더 무리해졌고 마감 시간은 점점 더 짧아졌다. 지연은 매일 야근했지만 성과는 나지 않았다. 오히려 실수만 늘어났다. 피곤에 찌들어 집중력이 떨어졌고 스트레스로 판단력이 흐려졌다. 어느 날 밤 지연은 회사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20년 전 자신이 괴롭혔던 한서연의 모습과 똑같았다.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그때 서연이 느꼈던 감정이구나. 이 절망, 이 무력감, 이 고통. 자신이 그 애에게 이런 것을 안겼구나. 지연은 고개를 떨구며 울었다. 후회가 밀려왔다.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지연은 휴지로 눈물을 닦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책상에는 서연이 남긴 새로운 업무 지시서가 놓여 있었다. 내일까지 완료하라는 불가능한 과제였다. 참다 못한 지연은 결국 폭발했다. 월요일 아침 전체 팀 회의에서였다. 서연이 지난주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며 지연의 부분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데이터 분석이 엉망이고 결론이 논리적이지 않고 전체 프로젝트에 누를 끼쳤다고. 팀원들 앞에서 지연을 망신 주었다. 지연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주먹을 쥐고 떨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팀장님,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뭐가 심해? 지연은 일어서며 말했다. 저한테만 불가능한 업무를 주시고 마감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게 주시고 제 자료는 몰래 조작하시고. 이게 정상적인 업무 지시예요?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자료 조작? 또 그 헛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증거는 없었다. 서연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내가 일을 못하는 걸 내 탓으로 돌리지 마. 경력 20년이라며? 그런데 신입사원만도 못하잖아. 지연은 분노에 이성을 잃었다. 소리쳤다. 제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팀장님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20년 전 일 때문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팀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쳐다봤다. 20년 전 일이라니? 무슨 말인가?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연은 차갑게 물었다. 무슨 헛소리야? 지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계속 소리쳤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반이었어요. 그때 제가 팀장님을 괴롭혔던 것 때문에 지금 복수하는 거잖아요. 팀원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서연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회의 끝. 다들 나가. 팀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다. 서연과 지연만 남았다. 문이 닫히자 서연이 천천히 지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차갑게 말했다.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지연은 숨을 헐떡였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내가 지금 사적인 감정을 들먹이며 상사에게 반항했어. 공개적으로. 팀원들 앞에서. 지연은 대꾸했다. 사적인 감정은 팀장님이잖아요. 저를 복수하려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잖아. 내가 너를 괴롭혔다는 증거. 오히려 증거는 내 편에 있어. 내가 업무 태만하고 불성실하고 팀워크를 해치는 증거. 지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서연은 지연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넌 방금 자멸했어. 스스로 무덤을 팠어.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다. 지연은 혼자 남아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다.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모든 것을 망쳤다. 증거도 없이 서연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제 팀원들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 회사에서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지연은 고개를 감싸 쥐며 울었다. 그날 오후 내내 팀원들은 지연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냐? 팀장님한테 저렇게 대들다니. 고등학교 때 뭔 일이 있었대? 괴롭혔다며.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지연은 완전히 고립됐다. 아무도 그녀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는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고 복도를 지나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피했다. 지연은 자신이 괴물이 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박지연 대리가 공개적으로 상사에게 반항했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팀 분위기를 망쳤다고. 인사팀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건 문제네요. 조사가 필요하겠어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필요하시면 증거 자료 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모아둔 게 있어요. 인사팀장은 고마워하며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이제 거의 끝이다. 지연은 스스로 무덤을 팠고 자신은 그저 마지막 흙을 덮기만 하면 된다. 그날 밤 서연은 그동안 모아둔 증거 파일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인사팀에 이메일로 전송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박지연 대리 업무 태만 및 부적절한 행동 관련 자료. 한편 지연은 집에 돌아가 술을 마시며 울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나이 40대 후반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지연은 술잔을 비우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20년 전 내가 한 짓 때문이다. 그때 내가 서연을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후회가 밀려왔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한번 저지른 잘못은 영원히 따라다녔다. 지연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서연이 복수할 만했구나. 나는 그 애의 인생을 망쳤고 이제 그 애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 공평한 거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어떻게 될까? 회사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자신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출근하지 못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알람이 울렸지만 끌 수가 없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다. 회사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서연의 차가운 눈빛, 팀원들의 수군거림, 인사팀의 호출.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지연은 결국 병가를 냈다.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진짜로 아팠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도 따라 아팠다. 지연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먹지도 않았고 씻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휴대폰에는 회사에서 온 메시지가 쌓여갔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기가 두려웠다. 저녁이 됐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지연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인사팀에서 온 전화였다.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다. 인사팀 직원은 정중하지만 차갑게 말했다. 박 대리님, 내일 오전 10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인사위원회. 그것은 징계를 의미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인사팀 직원은 대답했다. 내일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지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인사위원회, 징계, 해고.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이것이 내 마지막 모습인가? 이렇게 무너져서 끝나는 건가? 지연은 주먹을 쥐었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일 인사위원회에 가서 설명할 것이다. 서연이 나를 괴롭혔다고 20년 전 일로 복수하고 있다고. 그러나 곧 깨달았다.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자신의 말은 그저 변명으로 들릴 뿐이라는 것을. 오히려 서연에게는 증거가 있다. 자신의 업무 태만, 불성실, 반항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가. 지연은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졌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 두려웠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서연은 편안하게 잠들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20년간의 복수가 완성된다. 서연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박지연, 이제 내 차례다. 무릎 꿇을 차례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초췌한 얼굴, 다크서클, 흐트러진 머리. 최대한 단정하게 꾸미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지연은 회사로 가는 길이 마치 형장으로 가는 것 같았다. 회사에 도착한 지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사부로 갔다. 인사팀 직원이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에는 인사팀장, 인사담당 상무 그리고 서연이 앉아 있었다. 지연은 서연을 보자 온몸이 굳었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지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냉담할 뿐이었다. 인사팀장이 지연을 앉으라고 했다.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다. 인사팀장은 서류 몇 장을 꺼내 지연 앞에 놓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박지연 대리, 지난 2달간 당신의 업무 태도와 성과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다. 첫째, 잦은 지각과 조퇴. 입사 후 2달간 지각 12번, 조퇴 5번. 둘째, 업무 불이행. 제출한 보고서의 질이 현저히 낮고 마감을 여러 번 어겼음. 셋째, 팀워크 방해. 다른 팀원들과의 협업을 거부하고 회의에 불성실하게 참여함. 넷째, 상사에게 부적절한 태도. 지난 월요일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팀장에게 반항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함.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인사팀장은 계속했다. 한서연 팀장은 당신을 지도하고 교육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반항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팀장님이 저를 괴롭혔어요. 20년 전 일 때문에 복수하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인사 담당 상무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무슨 소리요? 지연은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저희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때 제가 팀장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지금 복수하는 거예요. 상무는 서연을 쳐다봤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이고 박 대리가 저를 괴롭힌 것도 사실입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 서연이 인정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는 건가? 그러나 서연은 계속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20년 전 일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용서했고 이번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팀장으로서 업무 지시를 했을 뿐입니다. 상무가 물었다. 그럼 박 대리의 주장은 거짓이란 말이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 대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과거 일을 들먹이며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소리쳤다. 아니에요. 팀장님이 저를 일부러 괴롭혔어요. 불가능한 업무를 주고 자료를 조작하고. 상무가 손을 들어 지연을 멈춰 세웠다. 증거가 있어?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증거는 없었다. 상무는 서연을 쳐다봤다. 한 팀장 증거가 있어?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제가 보낸 모든 업무 지시 이메일, 박 대리가 제출한 분량 보고서, 팀원들의 증언까지 모두 있습니다. 서연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다. 그리고 상무와 인사팀장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지연의 지각 기록 업무, 불이행 기록, 분량 보고서, 팀원들의 불만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상무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료가 철저하군요. 서연은 대답했다. 팀장으로서 팀원 관리는 제 책임입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무는 지연을 쳐다봤다. 박 대리, 이 자료에 대해 반박할 말이 있어?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증거는 모두 서연 편에 있었다. 자신의 말은 그저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상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박 대리, 당신은 입사 2달 만에 회사에 큰 실망을 안겼소. 경력직으로 기대가 컸는데 결과는 최악이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상무는 계속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었소. 그러나 당신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소. 이제 선택지는 2가지요. 스스로 사직하거나 징계를 받고 해고당하거나.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한테 변명할 기회는 없나요? 상무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명확한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오? 지연은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냉담한 표정뿐이었다. 지연은 고개를 떨구며 울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완전히 철저하게 패배했다. 인사팀장이 말했다. 오늘까지 결정해 주세요. 사직서를 내실 건지 아니면 징계 절차를 밟으실 건지.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기만 했다. 회의가 끝나고 지연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앉아 울었다. 20년 전 자신이 한 짓이 이렇게 돌아왔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무너뜨려졌다. 지연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인과응보구나. 내가 서연에게 했던 것처럼 서연도 나에게 했다. 공평한 거다. 그날 오후 지연은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회사 로비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직서를 낼까 아니면 징계를 받을까?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다. 회사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다시 백수가 된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다. 잔고는 얼마 남지 않았다. 한두 달이면 바닥날 금액이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이 40대 후반에 누가 나를 고용하겠는가? 절망이 밀려왔다. 지연은 로비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지연만 홀로 무너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강변에 앉았다.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20년 전 한 짓 때문에.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다. 지연은 받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회사에서 잘리게 됐다고 20년 전 내가 괴롭힌 애한테 복수당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너무 창피했고 너무 부끄러웠다. 지연은 휴대폰을 끄고 강물을 바라봤다. 그리고 울었다. 며칠 후 정식 인사위원회가 소집됐다. 지연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낼 수 없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대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혹시 모른다. 혹시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줄지도 모른다. 그런 희망을 품고 회의실에 들어갔다. 회의실에는 인사 담당 임원 3명, 인사팀장 그리고 서연이 앉아 있었다. 인사 담당 상무가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은 박지연 대리의 업무 태만 및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한서연 팀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는 지연의 모든 잘못이 정리되어 있었다. 날짜별 항목별로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지연 대리는 입사 후 2달간 총 12번 지각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개인 사정이었고 사전 보고도 없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며 지연의 출퇴근 기록이 나타났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각 일자들이 눈에 띄었다. 서연은 계속했다. 업무 불이행도 심각합니다. 제출한 보고서 10건 중 8건이 기준 미달이었고 3건은 마감을 어겼습니다. 화면에 지연의 보고서들이 나타났다. 서연이 붉은 펜으로 표시한 오류들이 빼곡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다. 팀워크 방해도 문제입니다. 다른 팀원들과의 협업을 거부했고 회의에 불성실하게 참여했습니다. 화면에 팀원들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박 대리가 자료 공유를 안 해줘요. 회의 때 맨날 딴청 피워요.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 지연의 얼굴이 빨개졌다. 서연은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팀 회의에서 상사인 저에게 공개적으로 반항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저를 모함했고 팀 분위기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화면에 회의 녹취록이 나타났다. 지연이 소리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서연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인사 담당 상무가 지연을 쳐다봤다. 박 대리 반박할 내용이 있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팀장님이 저를 괴롭혔다고 생각해요. 20년 전 일 때문에 복수하려고. 상무가 한숨을 쉬었다.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들었어. 증거가 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상무는 계속 물었다. 한 팀장이 당신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줬다고 했는데 다른 팀원들도 같은 업무를 받았어? 지연은 대답했다. 아니요, 저만. 상무가 끼어들었다.
왜 당신만 받았을까요? 혹시 당신이 경력직이라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맡은 건 아니요? 지연은 할 말이 없었다. 상무는 계속 물었다. 자료를 조작당했다고 했는데 증거는? CCTV 확인했어? 컴퓨터 로그 조회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요. 당신 주장은 전부 추측일 뿐이요. 지연은 울먹였다. 하지만 정말로. 상무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다. 됐소. 우리는 증거를 보고 판단하오.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인사위원회는 잠시 논의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떨었다. 몇 분 후 상무가 결정을 발표했다. 박지연 대리 인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소. 지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상무는 계속 말했다. 입사 2달 만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전례가 없소. 우리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지만 당신은 그것을 낭비했소.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요. 지연은 소리쳤다.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상무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줬소. 당신이 스스로 버렸소. 지연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요, 이 일자리가 없으면 저는. 상무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요. 당신이 책임질 일이요.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인사위원들은 차례로 회의실을 나갔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일어나 지연 앞을 지나갔다. 지연은 서연의 발을 붙잡으며 울먹였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발을 빼내며 차갑게 내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20년 전 넌 나한테 이렇게 빌어도 용서 안 했잖아. 지연은 고개를 떨구며 울었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승리감? 복수의 쾌감? 아니면 공허함? 서연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20년간의 집착이 이제 끝났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어머니가 매일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친구들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다.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 무너지고 있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다. 집세도 밀렸고 전기세도 밀렸다. 이대로 가면 몇 달 안에 집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지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의욕도 희망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어느 날 오후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지연은 무시했다. 그러나 초인종은 계속 울렸다.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었다.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지연을 보자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지연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어머니는 지연을 꽉 껴안았다. 지연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다. 어머니는 지연을 방으로 데려가 눕혔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었다. 따뜻한 죽이었다. 어머니는 지연에게 떠먹여 주었다. 지연은 한 숟가락씩 받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지연은 울먹였다. 어떡해요?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엉망이고 아무도 나를 안 뽑을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일단 시도해 봐야지. 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이 맞았다. 포기하면 정말 끝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며칠 후 지연은 마음을 다잡고 이력서를 수정했다. 그리고 여러 회사에 지원했다. 그러나 답은 오지 않았다. 몇 군데에서는 면접 기회를 줬지만 이전 회사 퇴사 사유를 물어보면 할 말이 없었다. 결국 모두 떨어졌다. 한 달이 지났다. 2달이 지났다. 지연은 점점 더 절망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 지연은 희망을 품고 면접장에 갔다.
그러나 면접관은 지연의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대기업에 있었는데 왜 그만뒀죠? 지연은 대답했다.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면접관은 더 깊이 물었다. 해고당한 거 아니에요? 지연은 얼굴이 빨개졌다. 거짓말할 수 없었다. 인정했다. 네, 해고당했습니다. 면접관은 이유를 물었다. 지연은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상사와 갈등이 있었다고. 개인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다고.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리고 말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연은 그 말이 거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면접장을 나오며 한숨을 쉬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우연히 예전 회사 건물 앞을 지나갔다. 멈춰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다. 저 안에 서연이 있다. 여전히 팀장 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지연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곧 힘이 빠졌다. 이제 분노할 자격도 없다. 자신이 먼저 잘못했고 대가를 치렀다. 그게 전부다. 지연은 고개를 돌려 걸어갔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지연? 지연은 돌아봤다. 서연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에 커피잔을 들고. 둘은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물었다. 뭐 하는 거야? 지연은 대답했다. 그냥 지나가다가. 서연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지연의 모습은 초라했다. 낡은 옷, 야윈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일자리 구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지연은 서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아니 서연아.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서연은 무표정하게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은 계속 말했다. 20년 전에 내가 한 짓 정말 잘못됐어. 변명할 여지도 없어. 나는 내 인생을 망쳤고 너는 나한테 똑같이 갚았어. 공평한 거야. 서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어. 너처럼 20년 전 내가 너를 무너뜨렸을 때처럼.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이제야 깨달았어? 20년이나 걸려서?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늦었지.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고. 서연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 사과 받아들일 수 없어.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워.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 서연은 계속 말했다. 넌 나한테 20년간의 고통을 줬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게 했어. 사과 한마디로 그게 지워질 것 같아? 지연은 울먹였다. 아니, 안 지워지는 거 알아?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나는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 그리고 봤어. 이제 만족해.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너한테 관심 없어. 알아서 잘 살아. 그리고 돌아서서 회사 건물로 들어갔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20년간의 인과응보가 완성됐다. 지연은 이제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했다.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다. 몇 달 후 지연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이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매일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고 테이블을 닦았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다. 지연은 매일 밤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시는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배운 교훈이었다. 한편 서연은 여전히 대기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공허함이 찾아왔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행복은 오지 않았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원했던 게 정말 이거였나? 지연을 무너뜨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나?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서연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복수자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사는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20년간의 악몽은 끝났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안녕 박지연. 안녕 과거. 이제는 나의 미래를 살겠어.